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3장 시작할 것이고요. 3장의 첫 번째에 약간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빼고는 진도를 조금 이제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그 또 서브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생체막, 세포의 구획, 몸의 조직의 재구성, 기관까지 이제 소 단위에서 인체 전체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과서 60페이지 한번 돌아갑니다. 60페이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리스인들이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탑 10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1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2위는 이 파파니콜라우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9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눈에 띄네요. 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그림을 보여줬는지 연속 문제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구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획.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모든 구획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구획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주 서로 닫혀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좀 보게 되면요. 생물학적 구획도 세포처럼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부터 눈에 보이는 벽은 없지만 기능적으로 나누는 구획까지 해부학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 살아있는 구획 중에서 가장 최초로 관찰된 것은 아마도 단순한 세포일 것이고 이것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외부 환경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죠. 잘 알다시피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생략하고 네 번째 테라그래프로 갑니다. 구획은 유기체에게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모두 주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로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생화학 반응이 그 구획화됨으로 해서 격리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합성이 세포 내에 하나의 구획에서 일어나는 동안 다른 구획에서는 단백질이 또 분해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몸의 안이든 또 세포 안이든 몸 안이든 이런 구획 사이의 장벽으로 인해서 한 구획 안의 내용물이 인접한 구획의 내용물과 다르게 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리소솜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이런 리소솜은 내부의 pH가 굉장히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pH 5쯤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리소솜의 pH가 이것이 산성이기 때문에 리소솜이 다 터져버린다면 한꺼번에 세포질의 환경이 산성화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구획화함으로써 이런 리소솜의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해로운 점은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 장벽 때문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의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선택된 물질만을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또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가 생명을 구한다. 이런 거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그리스인 중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파파니콜라우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파파니콜라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궁경부암의 초기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을 최초로 구하려냅니다. 지금은 이거는 아주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대중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여성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50년 동안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와 같이 이런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이 또 주요 사망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일찍 확인될 수만 있다면 치료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암입니다. 몇 달 전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멜턴, 자 이번 연속 문제의 주인공은 멜턴이라고 하는 분이네요. 이분은 재검사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주치의사 베어드 박사를 다시 찾아갔네요. 여기 보면 제가 또 하나 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파파니콜라우 이 사람은 그리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에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테네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또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코넬 대학교에서 해부학 교수로서 지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펫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바로 이제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또 지금 그리스의 그 화폐에 이분이 이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칭송받는 그런 분입니다. 펫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방법을 거쳐서 도말을 하는 거죠. 그 일부 그 조직을 채취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 이렇게 도말을 해서 그 세포를 미경적으로 확인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방법을 진단내는 방법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와서 내볼게요. 1. 뭐뭐의 기능적 구획. 자, 기능적 구획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자, 뭐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이렇게 각각의 구조, 이들이 전부 다 구획화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기능적인 뭐뭐의 유동성 구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세포, 기본적으로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세포 내, 세포 외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세포 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우에 유동성이죠. 그래서 혈관 쪽에 있는 것을 혈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직과 조직 사이에 있는 그럼 결국은 세포와 세포 사이죠.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간질액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세포 내의 구성은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가 이런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결국 세포의 수준으로 하게 되면 세포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공부한 바 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질은 아까 뭐였죠? 인이 지방산 두 개가 들어오고 하나가 인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세포의 무제한 분열을 특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세포로 분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건 결국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세포 분열은. 어떤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표피세포다. 표피세포가 분열되면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에 가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세포의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그래서 세포가 분열되면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분화 과정을 다 거치죠. 혈구 세포들이 백혈구, 적혈구 이런 식으로 다 분화가 되듯이요. 이제 그런데 암세포는 그 분화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포의 숫자만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암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한 조직에서 암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세포는 그 조직을 또 벗어나죠. 다른 쪽으로 이동하죠. 순환계로 이동합니다. 혹은 림프계를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전이 메타스타시스라 그러죠. 우리가 암의 경우에 크게 이제 고형암, 혈액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다 혈액암이라고 그러고요. 고형암은 말 그대로 딱딱한 암이죠. 뭐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폐암 환자가 전이가 되어서 뭐 뇌로 암세포와 이동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런 고형암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형암 덩어리에서 암세포가 이탈되어 나와야 되겠죠.
이탈돼 나온 세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장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림프액이나 혈액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암세포가 빠져나와서 매트릭스, 세포 사이에 있는 매트릭스 부분을 이동해서 나오죠. 그리고 인베이전, 침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고형암세포가 이탈되어 나와서 침륜 과정을 거쳐서, 침륜 과정은 매트릭스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매트릭스를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둘러싸고 있는 기질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길이 만들어지겠죠. 그 길 따라 암세포가 쫙 이동해서 림프관이나 혈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또 림프관이나 세포관을 또 이탈해서 다른 조직으로 또 침투하기 위한 또 다른 인베이전 과정이 거치게 되고 어느 한 또 기관에 가서 정착해서 이것이 또 암세포의 특징인 무한 정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또 고연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림프로 정리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무한분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조직이 들어설 자리를 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세포들이 분화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과정,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생체막으로 갑니다. 생체막. 막 보니까 뭐 껍질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16세기 현미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막은 항상 하나의 빈 공간을 형성하거나 두 개의 구획을 분리시키는 조직을 가리켰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이나 질에 있는 점막, 그 다음에 복강에 있는, 복강 듣고 있는 부분이 복강망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를 듣고 있는 부분을 흉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장은 심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포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볼더치 세포막 보니까 1890년대까지 세포막이라고 불리는 세포 외피는 외부 환경과 내부의 수용성 액체를 분리시키는 단순한 치질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2-1로 갑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세포막에 대한 두 개의 유사어가 있는데 원형질막, 그 다음에 플라즈마렘마라고 했는데 원형질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가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보호장치, 물리적인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환경과 물질 교환의 조절입니다. 막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 또 세포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세포가 만든 것을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세포막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부, 세포 외부와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전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인지의 반응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지지체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세포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간이라 생각합시다. 간세포가 꽉 모여서 하나의 간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세포막은 구조적인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2-2로 갑니다. 막은 대부분 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20세기 초에 여러 연구자들이 막 구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세포를 갈아서 구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생물학적인 막은 지질과 단백질 그리고 비록 양은 적지만 탄수화물 이 3대 주요 구성 물질이죠.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단순하고 일정한 구조만으로서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의 아주 다양한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가 있더라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물이 적혈구를 잘 통과하여서 들어가지만 신장세포는 또 들어갈 수 없을까? 이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막을 만들어내는 세포마다 또 다 구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지질의 분자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 있었던 막일지라도 단백질과 지질의 구성 비율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표 3-1을 보게 되면요. 적혈구막, 그 다음에 수초, 신경세포 수초, 우리가 그 마일린 수초라고 그러죠. 그 도약 정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수초막,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의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은 단백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초막은 오히려 지질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지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전련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러한 화학적 분석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지질과 단백질이 막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1920년대의 연구 결과로 일정 공간의 막에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겠고, 이러한 이중층의 모델은 1930년대에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막 안에 또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더라고. 지금 다 알려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자현미경이 도입되면서 세포막을 구조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역할에 대한 또 새로운 개념들이 발전이 되겠죠. 70년대가 되어서야 동결할단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일부분을 이렇게 스캔해서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현미경은 외부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거죠. 내부의 모습까지 이렇게 스캔해서 잘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전자현미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를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한 분이 이제 싱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이 니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좀 막의 이름들도 이미 들은 바 있죠.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하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 옛날에는 이제 막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 격리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유동적이고 막 움직이고 또 막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델이 유동 모자이크 막이 되겠고요. 3-2에 보게 되면은 제품막이라는 것이 보니까 극성거리 친수 부분물이죠. 그 다음에 비극성 지방산 고리, 이건 소수성이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이중의 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막이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은 대부분 이중총 배열되어 있는 인지질이다. 인지질, 두 개의 지방산에 한 개의 인이 붙어 있는 그 인상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머리 부분에서 막의 표면에 있더라. 지금 이게 친수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뒷장에 있는 그림인데요. 생체막의 유동 모자이크 모델. 여기 앞에 이제 두 싱어 니콜슨이라는 분이 손으로 직접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정설화되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꼬리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안쪽에 박혀 있는 모습. 그 다음 그 사이에 보니까 콜레스테롤 분자가 또 많이 박혀가 있는 모습. 그 다음 거기 보니까 당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당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또 단백질. 어떤 종류의 단백질은 세포 외부에 붙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내부에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이게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8나노메타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2-3으로 갑니다. 2-3. 막지질은 소수석 장벽을 형성한다. 세포막은 세 가지 형태의 지질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인지질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핑고 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콜레스테롤이 있었죠. 그죠? 콜레스테롤. 자, 인지질은 글리세롤 골격 한쪽에 두 개의 지방산, 하나 인산기 정리가 되었고요. 이 분자의 글리세롤 인산의 머리 부분 조금 이야기했었죠. 극성, 그 다음에 지방성 꼬리 부분은 비극성, 소수성이다. 그다음 인지질을 수용액에 넣게 되면 이것들은 수용액 속에 넣게 돼요. 서로 격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방성 꼬리는 안쪽으로 숨게 되고 친수성은 밖으로 모이는 이런 재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열 나타나는 것 가장 단순한 그림으로서는 조금 전에 봤던 위에 그림 미셸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대표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셸은 단층의 인지질로 구성된 작은 어떤 방울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위에 기름 같은 것들이 녹게 되면 이렇게 방울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셸은 소화관에서 지방의 소화 흡수의 과정에서 이 미셸의 형성이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 리포좀은 이중층의 인지질로서 이루어진 큰 빈 공간을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지나갔죠. 다음 페이지 그림 보게 되면은 세포막이 있고요. 자, 리포좀을 한번 봐주세요. 미셸은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 있죠? 단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친수성이 밖으로 나와 있고 소수성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단순한 형태고요. 그 다음 리포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리포좀은 마치 세포막처럼 이렇게 이중막의 형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좀은 수용성인 중심 가운데에 하늘색으로 표현해 놨죠. 자, 하늘색 부분 한번 보세요. 그 부분 보니까 거기는 극성 무리가 반대쪽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이제 친수성 공간입니다. 수용성 공간이죠.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바로 리포좀입니다. 자, 리포좀 한 번 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리포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이중구조가 동그라미를 형성하여서 가운데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친수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막 구조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63페이지 돌아왔어요. 그럼 리포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리포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중층의 인지질로 이루어진 큰 공 모양입니다. 이러한 배열은 중심에 수용성 분자를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방금 언급했었죠.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리포좀과 같은 구조가 최초의 세포를 형성하게 된 전구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리포좀을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 왼쪽 아래 생명공학 한번 봅시다. 건강과 미용과 건강에 사용되는 리포좀. 자, 많은 사람들은 리포좀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포의 필수적인 유효 성분이 세포에 잘 전달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화장품 크림과 연관되어서 이런 많이 들어봤죠. 화장품 리포좀에서 뭐 어떤 물질들을 피부에 이렇게 전달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리포좀 구조가 여기에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회사가 한 일은 단지 약물 전달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 기술을 피부에다 적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의약품 분야에서 리포좀의 중심에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를 위한 DNA 조각을 잡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부에 적용하거나 혹은 혈관에 주사하기도 합니다. 약물을 좀 더 특이적인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자들은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게 하는 면역 리포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리포좀은 공처럼 돼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 공이 있으면 공에다 바람을 넣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넣어준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DNA를 잡아 넣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이중지질층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리포좀이 가지고 있는 이중막과 비슷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죠.
이 세포막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끼리 만나면 자연적으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리포솜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식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주전자를 잡아놓고 싶다. 그럼 리포솜 안에다가 A라고 하는 주전자를 잡아놓고 이것을 세포에다가 노출시키면 그 세포 안으로 A라고 하는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리포솜이 흡입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게 그 약물이라 그러면 약을 이제 세포 안에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면역 리포솜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요.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특정 종류의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어떤 특별한 인자들을 리포솜에 가서 찾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와 결합하게 되면은 인자와 결합하면서 리포솜의 막과 암세포 세포막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리포솜 안에 있는 약물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리하고 싶은 세포에 전달시킴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또 원치 않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에 좀 더 알기 위하면은 약물 전달, 리포솜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알 거예요. 결국 이것들은 세포막의 특징, 그 다음에 수용체의 특징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고 이것들을 이제 화장품 회사가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왔어요. 63페이지. 63페이지 보니까 뭐 인지질의 막을 이루는 주요 지질이긴 하지만 일부 막은 상당한 양의 스핑고 지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스핑고 지질. 이 스핑고 지질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스핑고 지질은 뭐냐? 지방산 꼬리가 있지만 머리 부분에는 인지질이나 당지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가 또 스핑고 지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콜레스테롤은 뭐 소수성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친수성 머리 안쪽에 이렇게 집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으로 하여금 크기가 작은 수용성 분자에 대한 비투과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넓은 범위의 온도에 대한 유연성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것과 연관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